이전 임기 때도 이 동맹국들에게 방위금 분담, 뭐 나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액을 요구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압박의 강도는 재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투자,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법률, 세무, 금융 컨설팅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 전청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경영 활동,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이런 조세, 법률 관련 컨설팅 제공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얼마 전에 끝난 대선과 관련해서 교포사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전달을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의 반응과 분위기는요, 충격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지역 그리고 뭐 지지 성향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요. 지지자들이라면 뭐 당연히 뭐 매우 기뻐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트럼프 후보의 당선과 맞물려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의회의 선거, 하원, 상원이 다 또 선거를 했는데 상원도 이 원래는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공화당 주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원도 이제 아직 전부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이 계속해서 또 머저리티,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행정부, 의회까지 다 공화당이 이제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실망감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뭐 특히 이민 정책이라던가 굉장히 양당의 차이가 뚜렷한 그런 분야들이 있죠. 이민정책, 또 환경에 대한 부분, 글로벌 워밍, 그리고 뭐 사회적인 평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후퇴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뭐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내 전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 당연히 향후의 정책 방향이라던가 그에 따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경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불안 그리고 누가 더 경제를 잘 이끌 후보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 해리스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앞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간단하게는 뭐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호응을 얻은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이 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해리스 후보가 갖는 한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이 경선을 통해 이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인해 중도에 사퇴를 하고 등장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바이든 정부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패하고 또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후보 자체가 갖는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어떤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확실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가 보수당인 이 공화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개혁적인 후보로서의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워싱턴 정치에 짜증을 내고 실증감을 가지고 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2016년, 2020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근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결과도 꼭 미국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누가 더 표를 많이 갖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이 전체 투표 수에서는 더 낮았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2016년 대선을 이겼는데 이번에는 뭐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이런 제너럴 파퓰레이션 일반 득표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에 반해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이었었잖아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지난 4년간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단순히 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표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구심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5월이었었나? CNN에서 투표를 했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죽을 썼죠. 그때부터 이제 후보 교체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거기서 실기를 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다른 후보를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되다 보니 그러한 경쟁력을 또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고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좀 존재감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트럼프 1기 정부 때요. 2020년까지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었던 거고요. 그 뒤로도 지표를 놓고 보면 뭐 나스닥이다, S&P다, 주식시장 엄청나게 잘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뭐 미국의 주식시장에 따라가는 그런 투자자들도 보면 금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말 주가가 오르고 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손꼽는 그런 양극화였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 일반 그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번 표심에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합주라고 하잖아요. 스윙 스테이트, 대체로 한 7개의 주를 얘기하거든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선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또 저쪽 동남부 끝쪽에 가면 플로리다까지도 카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스윙 스테이트였었고 이 여론조사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엎치락뒤치락한다. 누가 이 스윙 스테이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아직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주가 몇 개 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체 7개 주를 다 가져갔어요. 트럼프 후보가. 그만큼 실제 결과에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결국 그 말은 차이 트럼프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투표 표심이 있었다라는 게 매년 2016년에도 그랬고 20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드러난 건 아닌가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러스트 벨트, 러스트가 이제 녹슬었다 할 때 그 러스트인데 결국은 미국을 놓고 보면 중서부 지역의 공업지대라는 말이죠. 그게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2016년도 때도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었던 건데 배경을 놓고 보면 제조업의 어떤 근로자, 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 제조업이 쇠퇴하고요. 또 경제 문제가 특히 그런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심화되다 보니 공화당, 특히 이단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 표심이 더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선벨트 지역, 남부 그리고 남서부를 아우르는 그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인구 증가라든가 경제 성장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또 이제 더 이런 것들을 더 붐업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체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시절에는 뭐가 됐건 정말 시끌시끌했어요. 신문, 뭐 TV에서도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뭐 뉴욕타임스다, CNN이다 이런 매체들도 사실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청률이 높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에 반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 민주당 정부 시기는 굉장히 조용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2기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이요. 당연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화되겠죠. 뭐 이민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강경화된 어떤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를 외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보수적인 법관 임명이라는 것이 1기에도 있었지만 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가 보수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기보다는 오직 미국 유일주의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아메리카 퍼스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통적인 동맹국, 뭐 한국을 포함한 이런 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정립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대중국에 있어서의 그 갈등도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양극화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뭐 경제적 측면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감세죠.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 1기 정부 때도 2017년도에 굉장히 큰 저는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다 보니 당시에 있었던 세법 개정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의 또 세법 개정 내지는 감세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결국 방향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선행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규제 완화죠. 뭐 환경에 있어서 이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이걸 경멸하는 또는 뭐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도 심해질 것이고요. 뭐 금융면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도 예상되는 것이고요.
반면 이와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역 정책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유 정책이 아니라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후보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것이고 이게 의도하는 것은 물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미국에 와서 생산해서 미국 기업이 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 굉장히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보호 무역주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정치, 경제의 어떤 컨비네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 그때 이민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악화,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화되겠죠. 계속해서 뭐 낙태라던가 인권이라던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고요. 사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상하원, 석권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기존의 이 문화에 있어서의 PC주의라던가 아니면 워크라고 하는 이런 이 빠른 소리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보는데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트럼프 정부 2기에는 계속해서 또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관계가 기존의 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미국 제1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선거 인단 수에 있어서 이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득표수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의 뭐 한 지금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한 500만 표 가량 또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예상됐던 바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2016년도 때만 해도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이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그에 반해 2020년 그리고 특히 이번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주변에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아주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강화됐었다라는 걸 체감했거든요. 특히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미국 교포들, 교민 사회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은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입 바른 소리 또는 어떤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차피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에 반해 본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상과는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이상 핸디캡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높았고요. 또 좋아하건 싫어하건 호불호가 분명했다. 그에 반해 해리스 후보는 그냥 반 트럼프의 기치하에 모였던 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만의 독자적인 어떤 가치, 지향하는 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호기롭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왜 미국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바로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투라든가 이 전쟁이 다 동결하고 여기서 협상이 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기존에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나토에서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과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예상되는 바이다. 예전에 뭐 러시아 푸틴과도 굉장히 뭐 브로맨스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했었는데 직접 푸틴과 협상하겠다라는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떤 테러 제재에 있어서도 완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 나토죠. 이 나토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굉장히 뭐 나토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을 보여왔는데 이 역시도 이 동맹에 있어서의 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무조건적인 지지를 그간 표명해 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대중국 관계에도 초미의 관심사겠죠.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대만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그와 별개로 일기 정부 때부터 이어왔던 대중국 관세라던가 이런 무역 제재라는 것이 어떻게 강화될 것이냐라는 것도 관심입니다. 일기 정부 때만 해도요.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다시피 이 재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2기 정부잖아요. 재선에 대한 고민, 고려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무엇이 본인의 어떤 레거시를 역사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거기서 대중국 정책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역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가장 중요한 건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게 반영된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인 거죠. 일기 재임 시절부터 미국산 제품,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는 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 정책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 미국의 방산업체 또는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생산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뭐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이 동맹국들 간에 있어서의 방위금 분담에 대해서도 항상 뭐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역시 한국도 포함해서요. 이전 임기 때도 이 동맹국들에게 방위금 분담, 뭐 나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액을 요구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압박의 강도는 재선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거요. 석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공화당 후보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이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해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죠. 일기 정부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것이고요. 그래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우리 뭐 RE100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신재생 클린 에너지에 대한 그간의 어떤 그 방점에 비해서 다시 전통적인 에너지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안정적으로 또는 뭐 유지되어 왔던 이 석유 공급에 있어서도 가격 변동이 또 심화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요. 한국이 정말 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요. 우선 국방에 대한 거예요. 국방은 뭐 무엇보다도 앞서 얘기한 뭐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이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를 분담하라라는 그런 요구, 증액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 국방 예산 증액 압박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또는 일기 정부에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도 관심인 거죠.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고 또한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시 이 전통적인 이 대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또는 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이 본인의 캐릭터가 반영되는 탑다운 굉장히 어떤 서든 디시전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면에 있어서는 뭐 무엇보다도 보호무역 정책의 강화 그리고 세금 인하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또 아메리카 퍼스트이다 보니 기존에 짜면 민주당 정부에서 혜택을 봤었던 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 또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즉각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라는 면에서 보면 또 이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반대의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전통적인 수출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가 아무래도 또 높아질 것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 정부 대비 이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외교 쪽 이게 정치 외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민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더 뭐랄까 이 축소될 것이다.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이 많이 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는데요. 뭐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비移民비자들에 있어서는 심사의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해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주는 그런 방식의 제도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경제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자유무역 정책 그리고 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 왔던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여러 뭐 2차 전지 또는 클린 에너지의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여러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이쪽 인더스트리를 살리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은 여러 한국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와 반대가 됐었던 것이고요. 또 국방면에 있어서도 선거 이틀 전이었나요? 그 해리스 후보가 한국에 레터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방비와 관련해서도 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미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한국이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 이건 트럼프 이 후보와의 입장과는 정반대였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겠으나 뭐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니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놓고 봐도 눈에 두드러진 변화가 급격하게 찾아온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뭐 대북 관계도 그렇고 또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립 서비스 또는 실질적으로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점진적인 변화였다면 우리가 일기 트럼프 정부를 놓고 봐도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회담 뭐 이런 것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환경으로 되었을까를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불리한 또는 어떤 위기로만 갈 것이냐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또 하나의 기회로서 새로운 우리의 입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또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도 이었었어요. 한인 교포들의 지지 성향에 있어서 지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전과 다른 그런 솔직함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층에서도 반영됐었던 건데 이 샤이 트럼프에서 공개 지지로 변화됐다라는 이제 사실은 내가 트럼프 지지해?라고 했을 때 응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차마 이렇게 드러내기 민망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감소했고 감소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실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거기도 또 여전히 또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말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그 리더십, 그가 도덕적인 어떤 성인 군자라서 지지하는 게 아닌 그의 어떤 실리주의적인 면을 미국인으로서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두드러졌고 감추지 않고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로 보여졌었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또 잠깐 얘기했던 이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 올바름이다라는 그런 주의, 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화된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라고 하면 직설적인 화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돌려 말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혐오적인 어떤 조소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표현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과거 같았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샤이 트럼프와 비슷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라는 것, 솔직한 발언,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혐오, 비판이 이게 어떤 신선함을 넘어서서 이제 굉장히 큰 지지로 이어졌다라는 그 결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한국의 베너핏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가려 아직 두드러지게 뉴스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 후보인의 이 연방 상원의원 당선 소식이 있습니다. 앤디 킴이라는 이 뉴저지 상원 의원인데요. 이거 역시도 결국 미국에서 살다 보면 또는 뭐 한국과 관련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인들의 어떤 정치력 또는 정치적인 발언권이라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한인 후보가 굉장히 뭐랄까 목마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해소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내에서도 보면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영역을 인정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 이에 걸맞는
정치력의 신장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정치권, 한국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이 새롭게 들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리더들과 잘 교류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